2020년 6월 뜨거운 여름 햇살이 훈련장을 달구던 그날이었습니다. 화생방 훈련이 한창이던 오후 2시경 병사들은 잠시 훈련복 상의를 벗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땀에 젖은 훈련복이 몸에 달라붙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렷! 갑작스러운 구령에 병사들이 황급히 상의를 입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단장이 불시에 훈련장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너네가 폐잔병이냐? 여단장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석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21살 갓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여단장의 시선이 강민석에게 멈췄습니다. 야, 너 따로 와봐. 강민석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저 친구 끝났다는 표정을 지었죠. 여단장실로 끌려간 강민석은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단장이 책상에 발을 올리며 물었어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여단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같은 놈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구나.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강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를 모독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대학 나왔어? 지방 국립대학교입니다. 지잡대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여단장은 계속해서 강민석의 배경을 깎아내렸습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군대가 망가지는 거야.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 모든 말들이 강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큰 모욕을 당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똑바로 해. 알겠어? 여단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강민석은 겨우 여단장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강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평소라면 삼촌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토해내고 싶었거든요. 삼촌, 나 죽고 싶어요. 짧은 문자 하나가 강진호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강민석은 핸드폰을 침대 밑에 숨기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깰까 봐서였죠. 그 순간 강민석은 처음으로 군대가 무서워졌어요. 앞으로 1년 넘게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모욕을 또 당해야 할까봐 두려웠어요.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진호가 늦은 시간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군 감찰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부조리를 파헤치고 시정해온 경험이 있었죠.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강진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조카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죽고 싶다? 이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걸 강진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조카 강민석은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지만 의젓한 아이였거든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강진호는 즉시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부대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20년 넘게 군 감찰 업무를 해오며 쌓인 직감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부대에 전화해 봐야겠다. 강진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조카의 절규 어린 문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강진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민간 자문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조카 생각뿐이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강진호는 동료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위원님, 혹시 일공병 여단 상황 들으셨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진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화생방 훈련 중에 여단장이 병사들한테 막말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던데. 강진호는 즉시 핸드폰으로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일공병 여단을 입력하자 조카의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글이 보였어요. 저는 일공병 여단에 복무 중인 이등병입니다. 지난 6월 20일 화생방 훈련 중 여단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며 강진호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조카가 당한 일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폐잔병, 지잡대, 아버지가 들으면 창피할 것 등의 발언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강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강진호는 곧바로 일공병 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일공병 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민간자문위원 강진호입니다. 최근 여단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죄송하지만 내부 문제라서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라뇨? 저는 국방부 공식 자문위원인데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진호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군부대 출입이 극도로 제한된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강진호는 예전 감찰반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대성 중령은 현재 군 감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대성아, 나야.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일공병 여단건으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2시간 후 강진호와 김대성은 용산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얼굴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김대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럴만해. 일공병 여단 여단장 건 알고 있지? 아, 그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강진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단장이 워낙 권력이 센 사람이거든요. 뒷배경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위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김대성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부대 출입도 막혀 있잖아요. 강진호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20년 넘게 군 감찰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부조리를 바로잡아왔지만 지금은 손발이 묶인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비공식적으로라도 실태 파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부대 상황을 잘 아는 이가 있거든요. 그날 밤 강진호는 조카의 국민청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조카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군기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폐잔병이라고? 강진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더욱 분노스러운 건 가족과 출신 학교를 비하한 발언들이었어요. 군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복무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출신 성분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강진호는
국민청원 댓글들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 중 대부분이 조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2020년에도 일어나다니 꼭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군대 갔으면 참아야지. 요즘 애들은 너무 유약해.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강진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말이죠. 직접 확인이 필요해. 강진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비록 감찰 권한은 없지만 민간 자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강진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성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형님, 내일 오전에 그 부대 사정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공식이지만 현재 상황 파악은 가능할 듯해요. 강진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루트는 막혀 있지만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틀 후 강진호는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방역수칙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일공병여단 방문 허가를 받은 거였어요. 코로나 시기라 방역이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강진호는 차를 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일공병여단에 도착했어요. 부대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체크는 물론이고 민간인 출입에 대한 경계가 여느 때보다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신분증과 방문 허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초병이 강진호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몇 분간의 대기 후에야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단 본부 건물로 향하는 길에 강진호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평소 보던 군 부대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랐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강진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단장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이 나와서 맞았어요. 자문위원님, 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단장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갑습니다. 민간자문위원 강진호입니다. 강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여단장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강진호는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단장의 표정에서 이미 적대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방역수칙 점검차 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확인하실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강진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화생방 훈련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단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생방 훈련이요? 네. 지난 6월 20일 훈련 도중 있었던 발언들. 폐잔병, 아버지가 들으면 창피할 것 같은 발언들 말입니다. 여단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 건이군요. 혹시 강민석 이등병과 무슨 관계라도 있으신가요? 강진호는 당황했어요. 이미 자신의 정체가 파악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여단장이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며 말했어요. 요즘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군대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강진호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요? 저는 국방부 공식 자문위원입니다. 그래도 결국 민간인 아닌가요? 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군대 일은 군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도 군대 일이라는 건가요? 여단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격 모독? 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너 같은 놈들이 군기를 흐려놔서 우리나라 군대가 이 모양인 거야. 강진호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여단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같은 시민단체가 군대를 망쳐놨어.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와도 제대로 못 막는 거 아니야. 강진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자문위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여단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가 어때서? 여단장이 더욱 흥분했어요. 우린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야.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기 빠진 애들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기겠어.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을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요? 모욕이 아니라 교육이야. 여단장이 책상을 또 한 번 쳤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겠어. 강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개인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비하하는 게 교육입니까? 그게 현실이잖아. 여단장이 소리쳤어요. 지잡대 나온 놈들은 실제로 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순간 강진호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여단장님, 지금 하신 말씀들은 명백한 차별 발언입니다. 차별? 여단장이 비웃었어요. 이게 군대야. 민간에서 해봤자 모를 거야. 저도 군 복무를 했고 20년 넘게 군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봤자 이제는 민간인이잖아. 현실 모르면서 나서지 마. 여단장은 강진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듯이 말이죠.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여단장이 손을 흔들며 쫓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진호는 여단장실을 나오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20년 넘게 군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오는 길에 한 중대장급 간부가 강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자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단장님이 워낙 괜찮습니다. 강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간부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석 이등병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오늘 자문위원님 방문 후에 더 심한 격리 조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강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단장님이 외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며 정신과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요. 강진호는 자신의 방문이 오히려 조카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독이 된 셈이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강진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여단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너 같은 놈들이 군기를 흐려놔. 시민단체가 군대를 망쳐놨어. 하지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사명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그냥 덮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강진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날 밤 강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단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조카의 안전이었어요.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 강진호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군 내부에서 덮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강진호는 혼잣말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군 감찰 업무를 해오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권위주의적인 군 문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쉽게 묻혔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지금이라면 강진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9시 강진호는 김대성 중령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성아, 어제 여단장 만나고 왔는데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 됐어요? 강진호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단장의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조카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까지 말이죠. 이건 정말 문제네요. 김대성의 목소리에도 심각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형님, 혹시 어제 대화 내용을 녹음하셨나요? 아니, 그건 못했어.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져서 아쉽네요. 증거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강진호는 아쉬움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혹시 그 부대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증언해 줄 만한 이가 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강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공식적인 루트는 막혀 있고 개인적인 접근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언론과 시민사회를 활용해야겠어. 언론이요? 응. 예전에 군 관련 기사를 많이 써주던 기자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강진호는 조선일보에서 국방 담당 기자로 일하는 박영준을 만났습니다. 박영준은 10년 전부터 군 내부 문제들을 꾸준히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강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박영준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영준아,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해.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강진호는 일공병 여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카의 피해 상황부터 자신이 직접 겪은 여단장의 모욕적 발언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박영준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증거 자료가 있나요? 조카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있고, 그리고 이건 비공식이지만 강진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여단장과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녹음은 못했지만 증언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그걸 찾아보고 있어. 그런데 영준아, 이건을 기사로 쓸 수 있겠어? 박영준은 잠시 고민하는 표를 지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단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강진호는 인권시민단체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군 관련 인권 침해 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강진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조카의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해요. 혹시 피해자 당사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부대에서 격리 조치를 취해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대에 문의를 넣어볼 수 있어요. 군인권센터 명의로 말이죠. 강진호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대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형님, 일공병 여단에서 작년에 전역한 병사를 찾았어요. 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떤 내용이야? 여단장이 병사들 가족 배경을 가지고 모욕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특히 지방대 출신, 가난한 집 애들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고 하네요. 강진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 친구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 익명을 조건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좋아. 그럼 기자랑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줄 수 있어? 그날 밤 강진호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부대 출입 명단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어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민간인 출입을 최대한 제한해야 했는데 여단장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차례 출입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방역 지침 위반이야. 강진호는 확신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관장이 개인적으로 친한 지역 유지들을 부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그중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부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거야. 강진호는 무릎을 쳤어요. 방역 지침 위반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안이야. 강진호는 즉시 박영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준아,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어떤 거예요? 여단장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지인들을 부대에 몰래 들여보낸 증거가 있어. 출입 명단까지 확보했거든. 오, 이거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리고 전역한 병사의 증언도 확보했어. 여단장의 차별적 발언이 상습적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박영준의 목소리에 흥미가 실렸어요. 좋습니다. 내일 그 전역 병사와 인터뷰를 주선해 주시면 제가 직접 취재해 보겠어요. 강진호는 마침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단장의 오만함과 권위주의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강진호는 다짐했습니다. 조카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어. 사흘 후 강진호는 박영준 기자, 군인권센터 활동가, 그리고 전역한 병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전역 병사인 이상호는 23세 청년이었는데 여전히 군대에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익명으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영준 기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작년 11월에 전역했는데 그 여단장 밑에서 1년 넘게 복무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대가 유독 심했더라고요. 이상호는 천천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여단장이 특히 출신 학교나 가족 배경을 가지고 병사들을 차별했어요. 저는 지방 전문대 나왔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계속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알겠냐. 너희 같은 놈들은 사회에서도 밑바닥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강진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조카가 당한 일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박영준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주로 전체 집합이나 훈련 때였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개인의 배경을 들춰내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너네 아버지가 공무원이냐?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발언들을 들은 다른 병사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 중대 병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신고할 엄두를 못 냈어요. 보복이 무서워서요. 보복이요? 네. 여단장 눈에 거슬리면 각종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휴가 제한, 외박 금지는 기본이고 심지어 징계 사유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강진호는 이상호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인권 침해였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해 둔 게 있나요? 박영준이 물었어요. 이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몰래 녹음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상호에게 집중되었어요. 작년 9월쯤이었나? 여단장이 전체 집합을 시켜놓고 훈화를 하는데 그때 정말 심한 말들을 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몰래 녹음했어요. 이상호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관장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한심하냐? 특히 지방대 나온 놈들. 사회에서도 쓸모없으니까 군대 와서도 이 모양이지. 너희 부모들이 얼마나 창피할까? 녹음 파일은 5분 정도 계속되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증거네요. 박영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기사에 사용해도 될까요?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강진호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단장의 방역 지침 위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출입 명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방역 지침을 위반한 민간인 출입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문제가 된 건 이들의 신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단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들이었거든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여단장의 대학 동창으로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부대 견학을 다녀간 기록도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법 위반이야. 강진호는 확신했습니다. 강진호는 이 자료들을 USB에 정리해서 박영준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영준아, 이거 보면 여관장이 얼마나 이중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는 병사들한테 군기를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공적 업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어. 코로나 방역 지침도 무시하고 말이야. 박영준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특히 이 시기는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고생했던 때잖아요. 맞아. 일반 국민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있을 때 여단장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부대 구경시켜주고 있었던 거지. 이틀 후 강진호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고발이었어요. 강진호는 예전부터 군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가끔 영상을 올리던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구독자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채널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직군 감찰관의 긴급 고발 -10병 여단 인권침해 실상.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 내용도 강렬했습니다. 영상은 강진호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20여 년간 군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강진호입니다. 오늘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진호는 조카의 사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여단장의 모욕, 그리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말이죠.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썩은 권위주의, 그리고 병사들을 괴롭히는 구시대적 악습들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평소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되던 채널에 하루 만에 10만 명이 몰려들었거든요.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했어요.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감찰관이 직접 나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군대 갔으면 참아야지 뭘 그런 걸로. 요즘 애들이 너무 유약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공병 여관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제보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여단장한테 당했어요. 우리 부대 상황 정말 심각해요. 강진호는 이 모든 제보들을 정리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국방부,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묻어둘 수 없다는 각오였어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강진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조카야, 조금만 더 견뎌라. 강진호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강민석의 국민청원 서명자 수가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의 공병 여단 진상 규명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형님, 대박이에요. 김대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국방부가 난리 났어요. 장관까지 직접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강진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럼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군 감찰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날 오후 박영준 기자로부터도 흥미진진한 소식이 왔습니다. 강 선배님,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로 나갑니다. 정말? 네. 군 간부의 상습적 인권 침해 실태 제목으로 내일 아침에 보도될 예정이에요.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고요. 강진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 여단장 측에서 반박 자료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하던? 일부 병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군사 교육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선배님을 개인적 원한을 가진 민간인이라고 폄하하기도 했고요. 강진호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개인적 원한이라. 참 뻔한 수법이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반응이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 없다면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틀 후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민청원 50만 명 돌파. 뉴스에서 앵커가 흥미진진하게 보도했습니다. 군 인권 문제로는 역대 최고 서명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질의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번 일공병 여단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야당 국방위원이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죠.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군 인권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진호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단순히 조카 한 명의 문제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조카의 안전이었습니다. 강진호는 김대성에게 조카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다행히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에 부대에서 격리 조치를 해제했거든요.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 특별관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군 감찰본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부대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죠. 사흘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공병 여간 사건은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이는 단순한 개별 간부의 일탈이 아니라 군 전체의 인권의식과 병영 문화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해당 여단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군 감찰본부 주관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군을 대상으로 병영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모든 부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진호는 기자회견을 보며 뭉클했어요. 조카의 작은 용기가 결국 정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강진호의 핸드폰에 조카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민서가,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바뀌었는데? 우선 여단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병사들한테 먼저 사과하시기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강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 민서가.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군 생활해. 네. 그런데 요즘 다른 부대 병사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와요. 자기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진호는 놀랐어요. 정말? 네. 우리 사건이 보도된 후에 군인권센터 신고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다들 이제는 말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강진호는 이번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병사를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민서가,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 같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 일을 공개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강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할 차례였거든요. 침묵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강진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 일공병 여단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른 부대 병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군인권센터에는 하루에 10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에 복무 중인 일병인데요. 일공병 여단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전화드려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간부가 병사들 가족을 모욕하고 출신 지역으로 차별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이런 제보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왔어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심지어 해병대에서까지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강진호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에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거든요. 대성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강진호가 김대성에게 말했어요. 저도 충격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숨어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제라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김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군 감찰본부에서도 완전히 방향을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넘어갔을 일들을 이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방부의 대응은 과감했습니다. 정군 병영 인권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국 200여 개 부대 중 무려 80%에서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언어폭력과 차별적 발언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이 정도로 광범위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방부 인권정책관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어요. 우리 군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도 새로 만들었어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권 침해가 확인된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이미 15명의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중 5명은 전역 조치했어요. 한편 일공병 여단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병사 여러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새 여단장이 전체 집합에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군 지휘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간부가 병사들에게 사과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카 강민석도 이런 변화에 놀라고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이 삼촌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일들? 간부들이 병사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훈련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말하고요. 강진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많이 달라졌구나. 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는 기자들도 많아요. 인터뷰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요.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오히려 뿌듯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민석의 말을 들으며 강진호는 조카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지를 표명했어요. 이번 일공병 여단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진호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인권 특강을 요청해 온 거였어요. 교수님들과 영관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방대학교 담당자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의 당일 강진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방대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진호는 차분하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20여 년간 군 감찰 업무를 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군기는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강진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군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내부적으로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합니다. 강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마지막에 강진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을 강요받는 병영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군 복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강진호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부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오늘 국방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정말요? 어떠셨어요? 뿌듯했어.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부대에 오는 신병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강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군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일공병 여단 사건이 터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강진호는 다시 한번 일공병 여단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부대 정문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위원님. 초병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어요. 예전에 경직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였어요. 우선 인권명예관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권명예관입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병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상담실, 휴게실, 그리고 익명 신고함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인권 헌장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장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의 출신, 배경, 신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강진호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 특별한 제도입니다. 여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권 배지 제도라고 해서 병사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행동을 보인 경우 포상하는 제도예요. 배지라고 하셨나요? 네. 배지에서 따온 말인데 인권을 지키는 배지라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이걸 받은 병사들은 특별 휴가나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강진호는 이런 창의적인 제도에 놀랐어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병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바로 조카 강민석이었습니다. 삼촌, 민석이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강진호를 반겼어요. 반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석아,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군 생활이 즐거워요. 민석이는 강진호를 부대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훈련장에서는 간부와 병사들이 서로 존중하며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병사 여러분, 오늘 훈련 어떠셨어요?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재미있었어요.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진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권위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삼촌, 이거 보세요. 민석이가 자신의 훈련복을 가리켰어요. 가슴 부분에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권 배지 받았어? 네.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후임을 도와줬다고 받았어요. 적응하기 힘들어 하길래
여러 가지 알려주고 상담도 해줬거든요. 대단하네. 그럼 특별 휴가도 받는 거야? 네. 이번 주말에 집에 갈 수 있어요. 민석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강진호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반년 전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절망적인 청년이 이제는 다른 후임들을 도와주는 든든한 선임이 된 거였거든요. 저녁 시간 강진호는 부대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부대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 대대장이 털어놨어요.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군기가 해이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부대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전체적인 효율성도 높아졌거든요. 다른 간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억지로 시키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병사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나 불만이 거의 없어졌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니까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거든요. 강진호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일공병 여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국의 많은 부대에서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강진호는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입소식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인권교육 강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신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훈련소장이 신병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진호는 이런 말을 들으며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개인은 없고 오직 군인만 있다는 식으로 교육했었거든요.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소식이 끝난 후 강진호는 신병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군대가 무서워서 걱정되는 분 있나요? 몇몇 신병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군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권과 존엄성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호는 일공병 여단 사건과 그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 병사의 작은 용기가 전군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신병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혹시 그 강민석 병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나중에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임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전역 후에는 교수님처럼 군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요. 강진호는 그 청년의 눈에서 희망을 봤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진호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가 오늘 훈련소에서 내 얘기를 했더니 한 신병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역하면 뭘 하고 싶어? 민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삼촌처럼 하고 싶어요. 군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 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강진호는 뭉클했어요. 조카가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저녁 후에 함께 일하자. 네. 그런데 삼촌. 응?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강진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민서가 고생했어. 정말 대단했어.
몇 개월 후 강진호는 국방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군 인권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삼촌이 필요 없는 군대를 만드는 게 내 마지막 임무다. 강진호는 제안을 수락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강민석이 전역하는 날이 왔어요. 전역식에서 부대장이 특별히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강민석 병장의 용기가 우리 군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역 후에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역식이 끝난 후 민석이는 강진호와 함께 부대를 나섰어요. 삼촌, 드디어 해냈네요. 응, 정말 수고했어. 이제 정말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진호는 조카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일공병 여단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강진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조카가 무사히 전역했어요.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건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강진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강진호 같은 삼촌이 필요 없는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했는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강진호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강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모든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강진호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